안녕하세요, 북소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청나라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의해 볼까 합니다. 자, 청나라에 기틀을 세웠던 사람이 세 명이 있었죠. 강희, 옹종, 권룡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관련된 기출 문제가 예전에 몇 번 이제 나왔죠. 자, 먼저 볼 사람이 강희제죠. 강희제. 자, 강희제는 중국 청나라의 4대 황제예요. 이 사람은 이제 1661년에 8살의 나이로 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15살 때 친정을 했고요. 거의 6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61년 동안.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업적을 좀 보면요. 먼저 3번의 난을 진압했죠. 3번의 난. 그래서 이제 그때 청나라가 중국 진출할 때 크게 공을 세웠던 한인 장수도 있었죠. 그래서 오상계가 있고 경계문, 상가이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오상계를 이제 그 당시 이제 청나라가 오상계를 운남에, 경계문을 강동에, 상건이를 복권의 왕으로 임명했거든요. 이 3번이라고요. 근데 이 3번이 나중에 들어가면 힘이 너무 강해진 거야. 그래서 반독립국가적 형세를 띠고 있으니까 청나라 입장일 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희 12년에 그 당시 무슨 철폐를 했냐면 이 3번 철폐를 단행해요. 그래서 3번이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갖고 일어난 것이 뭐냐면 3번의 난인데 이때 이 3번의 난에 이제 주도 세력이 형성했던 오상계죠. 예. 그래서 오상계를 중심으로 해갖고 일어났고 이 오상계가 그때 이제 뭘 외치냐면 예전에 명제국을 다시 부흥한다. 이렇게 이제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큰 호응은 없었어요. 왜냐면 이 남명 정권을 멸망시키는 데 큰 공을 했던 사람이 오상계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상계에 나는 국가 진압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정성공 세력의 축출 관련된 내용인데 정성공은 이제 남면 정권의 그서 그게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더 이상 남면 정권하고 이제 도와줬다가 더 이상 남면 정권이 몰락하게 되니까 이제 어디도 대만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대만을 도망가고 그때 이제 정성공이 죽고 나서 그 손자 때요. 손자 때 강희제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만을 정복했다. 원래 이 대만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는데 정성공이 와가지고 여기를 네덜란드 사람들 쫓아내고 여기를 정복해갖고 여기에 이제 반천 기지를 세웠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청나라가 여기를 정복하면서 실제 이제 중국의 역사에 이제 대만이 편입돼 들어오죠. 예. 자,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남진 정책이 그 당시 이제 강화되는 과정에서 네른치스크 조약을 맺게 돼요. 네른치스크 조약. 자, 이 네른치스크 조약을 맺으면서 그 당시 이제 청나라하고 러시아 간의 국경선을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주 내용은 뭐 아르곤이나 케르피치 두 강을가 외식량리 상면에 있는 국경선 확정시키는 그 내용이고요. 월경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국 간의 통상의 자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던 그 내용을 했던 게 네른치스크 조약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네든치스크 조약 결과 청나라는 종래까지 세력을 미치지 못되는 헤이동강 부강까지도 이제 뭐냐면 19세기 중엽까지 확보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베이징에 와서 무역을 또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네든치스크는 청이 유독국가 체계를 최초의 국가가 평등 조약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편 전쟁 이후에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평등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를 이제 완전히 확보했고 외몽골 티벳을 정복하여 복속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몽골족들이 이제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뭐냐면 몽골족 중에 만주족과 이제 친한 사람도 있지만 중가르처럼 이제 뭐냐면 몽골족에 대항하는 민족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쳐내고 만주 전역을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 문자역 같은 거 있죠. 네. 그래서 문자옥을 그리는데 이거는 강희제뿐만 아니라 후에 옹정이나 권룡 이후도 계속 문자옥이 나왔죠. 그래서 뭐 중화사상이라든지 그리고 중화사상보다는 이제 만주족을 좀 비하하는 그런 글자를 쓸 경우에는 가감이 천해죠. 그래서 그때 명사 지작이나 남산직 사건들이 이제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자 명사 지작이라는 건 뭐냐면 강희 2년에 절강부었던 장정영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제 청조를 비방하는 기사를 영사 지닥에다가 이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발당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 편찬에 관계된 영사 지작에 관계된 73명이 처형된 사건이 있어요. 이 강의 인형 같은 게 아직까지는 강의가 친정하기 전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있고 강의 50년에 동안 대명세라는 사람이 명나라시대 때 고사를 연구해서 남사직을 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명이 망한 후에 웬 남명의 연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일종 모두 사용을 처했다. 이게 왜 남명의 연호가 사용되는 게 문제가 생냐면 명사를 할 때 그전엔 그 명이 있었죠. 남명전에 명나라 연호를 쓰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 팩트잖아요. 근데 남명의 연호를 썼다는 것은 동시에 이때 천나라가 입간 후에 청나라 연호를 쓰잖아요. 근데 낭만의 연호를 쓴다는 건 청나라 연호를 무시한다는 거죠. 예, 정통성을 없다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명 연호 쓰는 게 문제가 된 거야. 예, 명나라 연호 쓰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청나라 입간 전이기 때문에. 근데 남명 연호 쓴다는 거는 문제가 생긴다. 청나라의 연호를 뭐냐면 쓰지 않고 남명 연호 쓴다는 건 청나라의 중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제의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남서방을 설치했다.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의정왕 대신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네, 요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옹정제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옹정제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태자밀권법이에요. 태자밀권. 그러니까 청조 왕위계승제를 제정했다고 보는데 보통 중국의 뭐냐면 왕조에서는 주로 이제 살아 있을 때 태자를 이제 뭐냐면 정해놓죠. 그래서 이 적장자를 주로 이제 정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냐면 황제가 죽으면 황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그 적장제를 태자 정해서 황제의 지위를 정하는 그런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청나라는 좀 달랐어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왕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프리타이처럼. 그래가지고 그때 최적의 인물을 뭐냐면 황제가 정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옹정제까지는 그렇게 이제 진행했거든요. 근데 옹정제 이후부터는 이걸 이제 배제하고 황제가 평상시에 뛰어난 그 뭐냐 왕자들 있죠. 왕자를 한번 찍어놔.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비밀리 이제 뭐냐 건축궁 그 밑에 그 비밀상자에다가 적어요. 몇 번째 황제를 이제 뭐냐면 황자들 이렇게 왕을 정하겠다 하면 나중에 이제 황제가 죽으면 이 건축궁 밑에 있는 이제 그 상자를 열면 거기 딱 보고 어 전하왕이 정해준 황자를 뭐냐면 황제로 정해가지고 이제 했던 제도가 태자밀권법이죠. 예. 그래서 이 태자밀권법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좀 나름대로 똘똘한 예를 정함으로써 뭔가 훌륭한 왕을 뽑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대에는 명처럼 이 멍청한 황제가 별로 없었던 이유도 황태자 밀건법 때문에 그래요. 태자 밀건법. 그래서 적장자를 지정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미리 똘똘한 얘를 미리 정해가지고 숨겨뒀다가 적어놨다가 그 밑에 이제 황제가 죽으면 이제 그걸 열어가지고 하면서 열어가지고 봐서 황제를 정하는 제도가 태자밀권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이걸 옹룡제 때 처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지정은제야, 지정은제. 요거는 이제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뒤에 경제사 할 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양령원제가 있어요. 양령원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관리들이 박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청의 관료제 녹봉에 수십 배를 양령을 지급했어. 그래서 양령을 지급해서, 뭐냐면, 관리의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약간 이제 성공적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청나라 관료들이 박봉에 시달리면 이게 부정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 막기 위해서 양령민원을 지급해가지고 좀 뭐냐면 부정부패를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종의 판공이었던 양령원제를 이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의혹을 일으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문자의혹은 뭐 영계요나 서정수필 사건 같은 것들을 이제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옹주영제가 한인가였던 영계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사람 이름이죠. 이 사람이 이제 서방 경로에 공로가 있음을 가시하여 이제 전행을 부리자 옹주영제가 그러니까 영계호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의 상주문을 불경한 문자가 있다는 이유로 처형시킨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경선이라는 사람이 그 서정수필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게 강희제를 비방한 문구가 있다 해서 사형을 처했거든요. 뭐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대의강민 이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그 위에 있죠. 대의강민도 인한과 포악한가를 하위 기준으로 이제 태어난 땅을 하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순위임금은 동의 사람이고 문왕은 서임 사람이지만 그 성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중하 사상은 인정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중하와 오랑캐는 구분하지만 중하와 오랑캐 구분이 뭐냐면 그 태어난 땅이 아니라 그 뭐냐면 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땅이 오랑캐라도 그 사람이 인이 있으면 뭐냐면 중화가 되는 거고 태어난 땅이 중화라도 그 사람이 인이 없으면 이건 오랑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중화와 오랑캐 기준, 중화와 오랑캐 기준은 인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죠. 유교적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다. 자, 이 말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하위 사상을 이론적 극복하는 그 배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와 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어난 땅이 아니라 뭐냐면 이 사람이 뭐냐면 인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 말은 청나라가 비록 오랑캐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그 당시 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문화지대 중화지대를 차지하면 그 중화 문명을 차지하면 중화의 어떤 산실을 차지하면 뭐냐면 이게 뭐 어, 중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족들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중화와 이의 기준을 이게 이렇게 인의 기준과 문화지대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만주족도 중화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강변한다고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동양사 개론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게 어딨어? 자, 480페이지 심화 규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중화인 것은 한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문화지대다. 이 높은 문화지대 통치자는 결코 한민족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민족이 아니더라도 덕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민족이면 북방민족도 중화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북방민족도 뭐냐면 그 인을 가지고 중화지대에 가서 문화지대에 가서 통치하면 뭐냐면 오랑캐가 아니라 중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래 하위 사상을 한민족만 사상을 강조했던 사고방식에 대해서 문자를 오기고 가지고 철저히 탄압하고 이론적으로 극복하려고 했다. 자, 이 이론적은 아까 얘기한 대의강민론에서 이제 했던 거. 그래서 태어난 땅을 하위로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인의를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문화지대를 가지고 하면 인의를 가지고 중화지역을 장악하면 뭐냐면 그 중화가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여기 문화지대는 뭐냐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냐면 그 뭐예요 워낙에 하위가 중화가 될 수 없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태어난 땅뿐만 아니라 인이도 가져 인과 그 뭐냐면 중화지대가 이제 또 결합돼야지 진정한 뭐냐면 그 중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오랑캐 태어나도 인을 가지고 중화지대를 장악하면 뭐냐면 여기 그 중화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자 이런 거는 만주족이 중화를 통치하는데 어떤 그 중국 민족을 통치하는 어떤 정당성을 부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보겠습니다. 자, 카르타 조약을 이제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르타 조약. 카르타 조약은 그 러시아하고 맺어진 조약이에요. 예. 카르타 조약을 이제 체결했다는 거. 그래서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했고,
자, 이 카르타의 위치를 좀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지도 안 나왔지만 여기 있어. 음. 여기가 네른치스크이고 여기가 카르타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국경선을 정하고 여기에서 국경선을 또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청해를 복속시키고 청해라는 건 사천성 옆에 있는 거예요. 운남 옆에 있고 대충 위치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는 게 청해성이야. 청해성. 여기가 신장성이고 티베트인데 신장과 티베트 내려가는 그 골목에 청해성은 이제 있는데 청해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한족도 살고 있지만 되게 이제 티베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야. 예, 지금은 좀 인구 비율이 바뀌어져 갖고 한족들이 더 많이 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를 보고 이제 보호권을 확립했다. 그래서 이 티베트죠, 여기. 그래서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외교와 군사 이런 거는 청나라가고 나머지는 이제 뭐냐 자치적으로 이렇게 놔뒀어요. 티베트는. 근데 티베트하고 또 청나라가 이게 뭐냐면 좀 서로 상호 관계가 맺고 있어요. 왜냐면 티베트가 남학이었잖아요. 그다음 청나라 황실도 남학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나 판체나마가 와서 청나라의 황제의 국사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수방을 설치했다. 이 군기초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볼게요. 군수방을 설치해서 이게 군기초 발전돼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개토기후 정책 등을 이제 펼쳤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사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서 일대, 요 일대, 기주 일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뭐 장족 같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요런 그 장족들 거주지 같은 경우에 이제 관리들을 그 지역에 토호세력들 임명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토사 토간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이제 뭐냐면, 토호세력들을 임명한 토사 토간 제도를 했는데, 이걸 이제 폐지시키고 청주에서 중앙에서 직접 뭐냐면 관료를 내려가지고 관료를 파견해가지고 이들을 대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이제 여기에 살고 있던 소수민족들이 반발해갖고 반란을 일으켜놨어. 그래서 대금 대금천해란이나 뭐 소금천의 반란 같은 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걸 통해서 이제 이민족들을 하나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개토 기독 정책이에요. 그래서 토사와 토간을 청주의 관료로 대체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개토 기후 정책 관련된 내용. 자, 아트 중국사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토기도 역시 반독립적인, 이때 반독립적인 반반자예요. 예. 자, 반독립적인 소수민족 거주지를 내지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 옹정제는 운남과 기주, 강서, 호남, 사천 등지의 요족이니 이족이니 모족 거주지에서 지배권과 세습권을 가진 토사와 토간을 청조의 관료로 대체했다. 그래서 개토기도가 행해지자 한족 상인과 농민, 강상업자들 이주하여 하나를 촉진시켰고 불만을 품은 이제 이 일부 토사들이 권력 연간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총조는 많은 병력을 보내 진압하고 직접 지배를 시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토 기도 정책 관련된 그 대상 범위들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권룡제를 보죠. 권룡제가 예전에 한번 지도 문제와 함께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십전 노인이라고 할 만큼 영토를 확장시켰죠. 그래서 그 당시 10번에 걸쳐서 원정을 통해서 청나라의 영역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중국의 영역과 거의 90%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외몰골 지역은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 연해주 지역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저쪽 이제 서강 신강 지역의 일부가 이제 저쪽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죠. 그걸 제외하고 중국의 어떤 오늘날 영토를 그 영역을 만들었던 황제가 권룡제잖아요. 그래서 할반은 정복 사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중가리아 지역을 정복하고 투르키스탄 지역 같은 일부를 정복했다는 거죠. 되게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여기죠. 중가르. 음.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고 하는 오늘날 일인데 이 중가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요 애들은 몽골족의 한 일파예요. 몽골족의. 원래는 여기 살았던 민족이거든. 여기 살았던 민족인데
이때 강희제 때부터 이제 얘네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희제한테 패하고 옹종제한테 패하면서 점점 이게 신강지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신강지역에서 이제 끝까지 싸우다가 패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몽골족이 한일파고 예전에 이제 뭐냐면 그 오일라트라고 불렸던 민족이거든요. 오일라트. 예. 그래서 이제 이 중간을 정복하고 나서 이 지역에 이제 몽골족들을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요 다른 지역에 있었던 요 지역에 있었던 이제 위구르족들 여기에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신강 지역에 위구르 민족들이 되게 많아 여기가. 그래서 또 요즘에는 신강 지역에 위구르 민족들이 이제 뭐냐 독립운동 한다고 막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제 감시하고 탄압을 하잖아요. 예. 자, 하여튼 요 지역까지 확장됐다. 이 영역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중국에서 입장 볼 때는 그 청나라의 200년의 통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명나라 때도 중국 역사가 계속 갔다면 중국의 영역은 요 정도밖에 안 되겠죠. 요 정도. 근데 청나라가 땅을 이렇게 넓혀줬잖아. 그래서 어마어마한 땅도 있고 이 땅들이 이제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강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의 지배가 중국 전체 민족 한족 역사에 올 때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 공산당이 제일 좋아하는 왕조가 청나라야. 다민족 통일 국가에다가 오늘 영역까지 확대시켜 줬잖아. 이 사람이요. 자, 그래서 권룡제 활발한 정책을 통해서 정복 사업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시켰다. 그래서 권룡제 영토 확장 사업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리고 버마 월남을 속국을 삼았고, 그래서 현재 중국 영역을 거의 일치하는 그 영토를 건룡제 때 뭐냐면 그 완성시켰다 보시면 돼요. 요 관련된 문제가 11년 기출 문제 나왔어요. 지도 문제와 함께.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업적 보면 여러 가지 있는 또 사고 전서 같은 걸 펼쳐냈고요. 예전에 말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했다. 그렇지만 나쁜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학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부정부패에 빠졌어. 그러니까 이 학원에 의해서 이 부패가 상당히 심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권룡제가 자기 지 61년이 딱 되니까 물려놨어요. 왜냐면 자기 할아버지 강희제가 61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뭐냐면 통치할 명분이 없다. 그래갖고 할아버지 능가할 수 없다. 통치 연도를. 그래갖고 61년 하고 자기 아들이었던 박영재에게 그 뭐냐면 항제지를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한 4, 5년 더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경제가 이제 친정을 못했죠. 왜냐면 아버지가 상황은 있는데 정치를 못하잖아. 근데 이때 이제 학원이라는 사람이 하도 부정부패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든 이제 뭐냐면 때려잡고 싶어도 그 권력제 때문에 도저히 못 그냥 넘어갔는데 권력제가 죽자마자 이 뭐냐면 학원을 때려잡았죠.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랬다는데 하여튼 이때 강희제가 상황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가경제죠. 가경제가 이제 집권하고 강희제가 상황이 있을 때 그 가경제 초기 때 뭐가 일어났냐면 백령교도가 있었어요. 백령교도에 난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경제에 일어나긴 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배경이 됐던 그 구조적 모순은 이미 권룡제 때 이제 쌓아둔 것들이 폭발돼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권룡제 때. 자,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자, 중국의 마지막 왕조 청은 만주족이 세운 국가이지만 지금 한족이 주인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되게 높게 평가받고 있는 왕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 통치기가 비슷한 만주를 세운 청이 중국에서 이렇게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청은 만주주의 지배층이었지만 그 외에 한족, 장족, 몽골족, 해족 같은 오족이 통합된 왕조였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이 항상 내세운 게 뭐야? 다민족 통일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부합되는 거죠. 예. 그리고 강희제부터 권룡제까지 130년 동안 정복 정쟁에서 오늘날 중국 영토의 원형을 형성시킬 왕조이기 때문이다. 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룡제는 자기 할아버지 강희제와 아버지 웅종제에 이어서 청나라 기반을 완성시켰다. 그 중가도를 비롯해서 6번의 원정을 거쳐서 여러 번의 원정에 10번 정도 원정을 했다고요. 통해서 현재 중국 영토 확장시켰는데 그래서 말년에 권룡제는 자신을 십전노인이라고 자칭할 만큼 여러 원정에 승리를 거뒀다. 또한 한인학자들을 불러 모아 사고전설을 편찬했고 여러 곳에 직접 수행해서 그 국내 체제 안정을 도모했는데 그때 이제 순회하는 과정에서
양주라든지 시주 같은 그 강남 지역의 요지도 이제 수행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운하도 점검하고 그랬거든요.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죠. 자, 그래서 그러나 많은 업종에 불구하고 말년에 학원 같은 관리의 부정부패, 권력자가 또 항빈한 여자에게 몰두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치에 무관심해졌고 사회 경제적 문제, 백령교도의 확산 등으로 해서 청해 세태의 기미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일 정점을 이루면서도 또 내려간 내리막길에 있었던 황제가 권룡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뒤에 뭐 가경제니 독양제니 뭐 할 때는 항제 개별은 그렇게 중요한 항제들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일어난 사건들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청나라의 이제 통치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청나라 통치제도를 보면요. 중앙조직이 있죠. 중앙조직. 예, 보고 지방제도를 먼저 본데, 자, 중앙조직으로 팔기제가 있어요. 팔기제. 자, 팔기는 원래는 이제 그 시족 중심의 어떤 수렵 조직이죠. 이걸 이제 뭐냐 확대시킨 거죠. 군사 행정 조직으로. 그래갖고 리드라든지 그 다음에 전란, 군사, 부산 이렇게 해서 확대해갖고 이제 팔기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 시에는 이제 각 팔기에 병력을 이제 착출하고 평상시에는 행정 조직으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든 만주족군은 뭐냐면 팔기에 속했어. 심지어 황제조차도 요 팔기에 속하고요. 나중에 만주족뿐만 아니라 한인 팔기, 몽골 팔기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팔기제는 중국 그 청나라의 마지막 그 핵심적인 조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팔기제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심화교재 476페이지 볼게요. 팔기제. 자, 그래서 여진의 부족사회를 군사 조직하여 한 국민 개병제도로서 팔기의 색깔에 따라서 군단을 모두 8개로 나눠 조직했다. 있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1328번이고, 동계에 있는 내용이군요. 자, 팔기제도는 사상이나 의미의 니들의 기본 다양한 군사 사회 조직이다. 자, 니들은 만주적 수역당 생활에서 발전한 일종의 시족 조직과 관련돼 있다. 초기 1 리드는 시민으로 구성된 현현 조직이 있었고, 1 리드는 300인을 다는 군사 행정 조직으로 발전했고, 다시 5 리드를 1 자단이라고 평성했다. 그리고 5 자단은 1 구사로 이 구사의 병력을 기도 조직했다. 각 부대는 한 명의 어전이란 부대장을 설치하여 정홍, 정항, 정강, 정백 이렇게 사기가 있고 그 후에 다시 양홍, 양항, 양감, 양백 사기가 첨가돼 8기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기처라는 게 있어요. 군기처. 자, 군기처는 주접제도를 통해서 결합해서 만든 핵심 그 건부인데, 자, 그래서 이때 청나라 때 대표적인 이제 그 뭐냐면 권력기구가 군기처예요. 군기처. 이거 옹정제 때 이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좀 추겠는데 자, 이 군기초가 왜 만들어졌냐면 옹정대 때 서방의 중과도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군기방에서 이제 했어요. 그걸 이제 지방에 올라온 주접제를 처리하면서 군기초 격상이 됐거든요. 주접이라는 건 뭐냐면 지방의 숙무나 총독이 비밀리 황제에게 직보하는 제도가 주접이에요. 이 주접을 군기방에서 이제 처리하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군기초로 격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군기초는 처음에는 임시적인 군사행정기구 설치됐다가 나중에 상설화되고요. 그리고 원래 명나라 때는 이제 내각대학사가 중심이었죠. 청나라도 내각이 있긴 있어요. 근데 내각이 힘이 없어. 그래서 내각을 대신해서 이 군기처가 중추적인 어떤 정책행정기구 변화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군기처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329번하고 1330번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간후 전볼 과정에서 임시적인 군사행정기구가 설치되었다가 점차 상설적인 행정기구가 되면서 최고의 정책기구로 변모했다. 자, 군기 대신은 황제가 직접 고위관리 중에 선임해
군기 대신의 권한을 제한, 통제할 수 있게 했다. 자, 관리의 행적인 연대, 꼭 분당을 편하게 없애고 황제권의 강화를 엿보였다. 그래서 군기처를 이제 뭐냐면 설치해서 명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분당이나 당파죠. 당파를 모아갖고 황제권을 전제하는 보다는 군기처가 이제 개별적인 것들을 이제 각각의 대신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해갖고 주접제도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없애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동계에 적혀 있는 군기체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군기대신은 황제가 직접 만한 대학사 및 각부의 장관, 차관 중에 선임했으며, 초창기 때 이제 그 군기처 구성한 군기대신은 겸인제였어요. 이 겸인제. 약간 비변사하고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이들은 황제로부터 직접 명을 받아 지방의 총독 승무에게 그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으며, 국가의 정책 결정은 황제에 있었다. 자, 이로써 군기처는 중앙의 최고 기관이 되었고, 의정왕 대신 회의와 남서방을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황제 전제군주권은 한층 강화됐는데, 자, 의정왕 대신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청나라 초기 때 정책 결정 기구예요. 그래서 청나라 초기 때는 이제 그 칸이 있고 칸 밑에 여러 이제 만주 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만주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정책을 결정했던 것이 의정왕 대신이에요. 그래서 칸이 있더라도 칸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의정왕 대신회의를 거쳐갖고 해야지만 정치를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희제 친정 이후에 이거 좀 왕과 대신의 권한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학자들 모여서 학문을 이제 뭐 통일한다는 이 명분으로 남서방을 설치했어요. 그때 남서방에 이제 지위나 직책은 낮지만 우수한 신복들 등에서 여기에서 이제 조칙을 기초하고 의정왕 대신의 권한을 억제하려고 했거든요. 예. 자, 그랬던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더 나가서 군기처는 아까 말씀처럼 황제가 직접 지방간과 소통을 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직접 지시를 내림으로써 권한을 강화시켜 나갔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초창기 때 의정왕 대신과 남성왕의 어떤 보다는 이제 군기처를 내세워서 황제권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이 동양사 개론에 있는데 의정왕 대신하고 뭐냐면 그 남서방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게 여기 있죠. 1326번 한번 읽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책 결정 기구는 청해 초기에 의정왕 대신에 있었다. 그 구성원은 만주 귀족이었으며 국가의 대사를 친왕과 대신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그러나 강희제 친정 이후 왕과 대신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학자들 모여서 학문을 수련하는 그 남서방을 설치하고 이곳의 지위나 직책이 낮지만 우수한 신복들을 등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칙서를 기초하게 함으로써 의정왕 대신의 권한을 억제했다. 특히 강희제는 명대의 한간의 폐를 신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강희제는 한간의 권력 접근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청일 때 한간의 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문맥이 갑자기 띄엄없이 한간의 폐가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요 조칙은 그 예전 명나라 때는 한가운데 눈치를 받고 지시를 받고 이 조직을 만들어졌죠. 예. 근데 이때는 이제 황제가 뭐 자기 비서들을 이끌고 직접 조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의 폐가 없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간들은 그냥 잡신분권을 하는 허드레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명나라 같은 경우에 한간들 권력도 잡고 그랬잖아요. 근데 청나라 한간은 위상이 상당히 약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 같은 경우에 한간 수가 거의 뭐 몇몇 명? 수만 명이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청나라 들어서는 그 뭐나 명나라 때 한가를 다 내쫓고 진짜 필요한 사람만 1,000명 이내만 해가지고 한가를 뒀다고 그래요. 수도 적고 그 다음에 한간의 위상도 되게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에 한간의 피해가 없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군기처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좀 봤고요. 다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방제도. 자, 청나라는 18개의 성이 있죠. 이 성이라는 명칭은 그 원나라 때 이제 행중서성에서 나왔죠. 그 행중서성은 중서성의 지점이란 뜻이야.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중서성에서 파견한 지점 역할을 한 게 행중서성인데, 자, 나중에 이게 행중서성의 중성이 없어지고,
행성이 되고 이게 이제 뭐냐면 행이 떨어져서 성이 되죠. 명청시대 때는 이제 뭐냐면 지방 최고 행정기구의 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도 이제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성이죠. 자, 성 밑에 이제 부와 현 해갖고 삼층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성의 총 장관이 누구였냐면 그 순무야. 그래서 순무는 한 성에 한 명을 배치시켜놔요. 이 명나라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명나라는 권력을 이렇게 분산하는 과정에서 그 뭐냐 성에 최고 책임자를 주지 않았죠. 그래서 4명 정도의 지방 그 행정관 각 분야의 그 책임자를 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권력을 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총괄하는 데는 좀 그래. 그래서 좀 총괄해서 책임 있게 정책을 이제 구현하려면 책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무를 둔고 그 순무를 어떻게 견제를 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견제하죠. 그래갖고 총독을 또 그 위에 둬요. 총독 같은 경우에는 한 개성이나 두세 개성을 가나다는 총괄하는 장관은 이제 총독이라거든요. 그래서 순무가 총독보다는 좀 약간 지가 좀 격이 낮죠. 그렇지만 총독이 순무를 그 뭐냐면 이렇게 총독이 순무의 직속 상관은 아니에요. 황제 밑에 총독과 순무가 같이 있는 거야. 다만 순무가 총독보다는 풍계는 좀 낮아. 그런 관계요. 예. 그래서 이제 총독을 통해서 순무를 견제했다. 이렇게 거예요. 그래서 총독 같은 경우는 한 개에서 세 개 성을 거쳐서 이제 담당했는데 사천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천 순무도 있고 한 개 성에 또 사천 총독이 있어. 얘는 이제 한 개 성만 가능한 거야. 총독은. 근데 저쪽 이제 뭐냐면 강동 강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이제 양강 총독이 돼갖고 강동하고 강서를 이제 가난하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강자가 있다 해서 양강총 그 총독이 나오고 그다음에 호남성 호북성을 가난한 호광총독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이홍장이 이제 역임했던 지게총독이 있어요. 지게총독. 지게총독은 오늘 하북성 일대 북경성 그 주변이거든요. 예, 이게 경기도 지사 정도 되는 예요. 그래서 총독 중에 서열이 제일 높은 거야. 예, 지게 숙무도 있고 지게 총독도 있어요. 지게성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개 성을 가는 총독을 뒀다. 두세 개 가난 총독 있고 한 개 성을 가난 총독이 있다. 예전에 한번 지게총독의 명칭, 간칭에 대해 간명에 대해서 나왔어요. 간직명에 대해서 이홍장이 한동안 여기 뭐냐 지게총독이 있었죠. 요거 예전에 시험이 나왔죠. 그래서 총독과 순무를 둬서 서로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포정사를 또 재정에 맡기고 안차사를 사법을 맡고 학정을 이제 뒀다. 학정은 또 지방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 황제가 이렇게 있으면요. 총괄 업무를 맡는 그 성의 지방관을 총독과 순무를 둬가지고 이게 감시를 시키죠. 견제시키고 또 한편은 이렇게 해갖고 따로 이제 포종사나 안차사나 학점을 둬가지고 얘네들이 또 승무와 총독을 감독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제 총괄하는 사람도 주면서도 이렇게 견제하는 기능을 또 줬다. 그래서 이렇게 총괄을 안 들고 그냥 견제만 하려고 했던 명나라의 통치 시스템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군사제도인데, 자, 군사제도는 이제 팔기제와 녹용제도 이제 뭐냐면 운영했던 제도죠. 자, 주적은 팔기예요. 그래서 이 팔기도 두 개로 나누는데 금족 팔기와 주방 팔기 있어요. 그래서 금족 팔기는 북경에 주둔하는 팔기고, 그다음 주방 팔기는 병방의 요지에 주둔하는 팔기다. 그다음에 또 거기다 이제 한인 팔기가 또 몽골 팔기도 있죠. 그래서 만주인 팔기병을 군사를 보충 위해서 전국 각지에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청나라가 명나라 그 중원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한인 군사도 이제 많이 채용했죠. 이게 노경이에요. 그래서 노경은 좀 이성급 부대로서 국내 치안을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팔기병과 노경이 주요 핵심 부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팔기와 노경이 점점 쓸모없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태해져요. 그리고 싸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건룡제 때 들어가면 백년고도의 난이 나잖아요. 가경제 때. 그러니까 백년고도 난을 이 팔기와 노경병이 진압 못해.
군사력이 막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한인 그 병사도 구성된 단련병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단련병들이 이제 뭐냐면 그 백년고도난을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힘을 발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냐면 군사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기제를 좀 더 보충하면 팔기에 속한 애들은 기인이라고 해요. 만주. 자, 이 기인들은 나름대로 병역의 의무를 대죠. 병역의 의무를 이제 맡는 대신에 기지하고 전원을 분배받아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그 중국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당시 초창기 때 얘기지만 중국인들 땅들 많이 뺏어가지고 이 기지로 만들어갖고 기인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전어도 이렇게 분배를 해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 우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지들 다 처분하게 되죠. 예, 그래서 경제력 상실 때문에. 그래갖고 오히려 전어도 이렇게 몰락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되고 경제적으로 몰락하다 보니까 군대에 이제 필요한 양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무장을 할 수가 없어. 그 당시에 자담이잖아요. 자기가 부담해 갖고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팔기병이 군사력이 많이 약화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나라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나라가 멸망하는 과정하고 좀 비슷해요. 자기 선조도 500년 전 선조들이 했던 거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몰락을 하게 되는 만주족들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의 경제 정책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청나 초기 때 정책을 볼게요. 앞에서 말씀한 초창기 때는 한인들의 토지를 뺏어서 만주 지배의 장정을 삼고요. 그 다음에 만주 팔기들에게 분배를 해줬어. 예. 그래서 이제 만주 지배층의 장정이라는 것은 농장을 만들었다는 거. 얘네들 그리고 만주 팔기들에게 이걸 또 뭐냐면 기지로서 이제 분배를 해줬죠. 그래서 약간 이제 말썽이 많았죠. 근데 이건 초기 때 얘기고요. 초기 때 얘기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없어지게 돼요. 이제 한족들의 이제 뭐냐면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 뭐냐면 청계령을 반포했죠. 어, 요거 상당히 중요해. 그 당시 전송공 세력이나 이따 기타 반청 세력들이 해안 지역의 백성들하고 연합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청계동을 공포해서 내륙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죠. 예. 이게 이제 몇 번씩 나와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앞에서 초창기에 했던 이제 토지 몰수나 강제 이민 정책들은 이제 중단하고요. 그래갖고 토지 몰수해갖고 그 한인들 다른 쪽으로 옮기는 그런 정책들 하고 개간지 몰수를 금지시켜. 그리고 만주 팔기들 횡포를 금지시키는 그 정책을 했다. 그리고 농민의 토지, 개간된 토지를 갱명적이라는 걸 인정하고요. 그러면서 경지 면적이 확대되기 시작하죠. 농업 생산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많은 그 인구도 늘어나고 또 논밭도 증가한 추이가 보이는데 잠깐 이제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요. 자, 역대 만기의 인구와 논밭의 증가 추이를 보면요. 여기 보면 쭉 해서 청나라 때 갑자기 튀죠. 예. 청나라 때. 인구도 많이 늘어나.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토지가 증가되고, 그다음 인구도 증가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가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서 있지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사회적 인구 증가도 있고 자연적 인구 증가도 있어요. 농업 생산이 늘어나고 변경 지역이 개척되면서 인구가 증가된 것도 있고 또 구황작물 같은 것들이 등장했죠. 감자나 고구마 그런 것들이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다음 사회적 증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지만 지정혼제 실시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 뭐냐면 성이 남자애들 이제 뭐냐 숨기고 호족 호구 그러니까 호족에 등록할 하지 않을 그러니까 호족에 등록하지 않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 좀 다시 할게요. 예. 갑자기 말이 혼나와. 예전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당시 이제 세금을 부과해야 되니까 그 호적에 등록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지정환제가 실시되면서 호적에 이제 뭐냐면 등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까 정세 납부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됐어요. 이건 사회적 인구 증가죠. 근데 인구가 증가하고 농업 생산이 올라갔지만 또 한계도 있었어. 왜냐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하는데 그 뭐냐면 토지 생산량은
한계 그 산술 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인구에 비해서 식량 생산이 상당히 적게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갭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제 식량량이 줄어들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갈등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 그래서 인구 증가에 비해서 농업 생산량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에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시 넘어가세요. 자, 청해 지정원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이게 되게 중요해. 어.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정원제, 양세법, 일조폰법은 조세 3대장으로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지정원제가 왜 실시됐냐? 여기 보면 목적 자체를 보면요. 잠깐만요. 이게 자, 목적은 무전 농민들에게 납부 면제 및 농민 보호 정책을 했다. 어, 토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하는 정책을 했는데, 자, 그 지정언제는 옹종제 때 실시됐던 제도인데, 실제 그 기반은 강희제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희제 때 무슨 조치를 취했냐면, 그 당시 여기 보면 성세 자생정이라는 것을 공표했어요.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보면요. 평화가 지속되면서 인구 급증 및 토지 소유에 집중화가 있고 대토지 소유자들이 정세를 탈퇴하고 토지가 없는 농민들과 빈민들의 정세를 부담시키고 시켰거든요. 이건 뭐냐면 일조편법 있죠. 일조편법은 이제 복잡한 세목을 뭐와 뭘로 통합시켰죠? 지세와 정세로 통합을 시켰잖아요. 지세는 이제 뭐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건데 정세는 성인 남자들이 내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원칙적으로 보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성인 남자들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가 없는 성인 남자들은 그 뭐냐면 그 잠깐만 정세를 낼 필요가 없죠. 정세를 지세와 정세인데 정세를 낼 필요 없는데 이게 원칙인데 실제로는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이 이게 뭐냐면 토지가 없는 무전 농민들에게 정세를 부과한 거야. 어. 그래갖고 이게 말이 많은 거야. 그래서 원래 얘네들은 토지가 없는 농민이나 빈민들은 정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 정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걸 막기 위해서 태평성세의 세로 증가한 인정은 영원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조치를 내린 게 뭐냐면 성세자생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정은제 기반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걸 내용을 좀 요약하면 자 강희제 때 이제 기준으로 해서 강희 뭐 50년을 기준으로 했다고 해요. 강희 30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희 30년을 기준해 가지고 요 이후에 태어난 사람 있죠.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정세를 부과하지 않아. 계속 이제 그러면 이후 이전에 태어난 사람만 정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30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얘네들은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이 아예 없어지면 이제 유일하게 이제 뭐냐면 정세가 폐지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세 부족분 누구한테 부과하면 지세 통합해서 부과하는 거야. 예. 그래서 정세를 30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뭐냐면 총액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도 하면서 정세 안 내면서 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총액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 지세에 통합해서 내기로 했다.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세 총액을 고정화시켰고요. 어떤 특정한 연도에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들 고정시켜 놓고 이 사람들이 점점 줄면서 없앴고 정세 없애는 그 빈자리를 지세에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부족분을 여기에 포함시켜 갖고 이게 얘기하는 제도가 지정원제예요. 그래서 이 지정원제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 뭐냐면 강희제고요. 강희제가 공포했던 조칙이 이 조치가 성세자생정이다. 그래서 태평스럽게 태어난 후에 태어난 그 인정들에게는 정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포 내용이 강희제의 공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조는 강희제의 그 뭐냐면 요거는 묘호죠. 예. 그래서 그 교과서에 보면 요걸 관련된 내용을 마치 지정원제 공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요 내용들을. 근데 이건 엄밀한 지정원제가 아니고 지정원제 이제 전에 있었던 그 광해제가 했던 성세 자생정의 공포 내용이에요. 예, 요 내용이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강희제 때 들어와서 긴축재정과 농업생산이 항상, 그리고 청나라의 정권 안정 등으로 인해 명대 재정 파탄을 만회하고 흑자재정을 들어섰다. 그리고 강희제 시대 때 평화의 계기가 되어 인구가 급증되고 토지 소유에 집중한 형상이 나타나면서 현상이죠. 잠깐만요. 자, 대토지 소유자는 경우에 정세를 탈피해 오히려 토지가 없는 농민과 빈민들에게 부담하는 모순이 생기겠다. 일주분법에서는 정세는 토지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에게 부과되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청조는 평화기간 동안 재정 확보를 계기로 강의 50년. 제가 예를 든 게 지금 30년인데 제가 예를 든 거고 여기가 이제 50년이 정확한 거예요. 예. 아까쯤에 비율 들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정책에 등록된 정남을 기준으로 이후에 태어난 인정의 정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즉, 조직에 발표한 이후 태어난 남자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의제 조치 후에 옹졸의 지정은제 바탕이 됐고 이때 부족한 그 인세를 이제 더 이상 안 내면 그 부족한 세원은 어디서 채우냐? 이거는 지세에서 채우는 거죠. 자, 강의제 조치 후에 옹졸제 지정은제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점이 있었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나 부호들은 인정을 응립하고 국가의 부족 정세의 차액을 이웃이나 친족들에게 부과하는 문제점을 계속 남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강의 30년, 50년 곤칠게요. 예. 저 5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 계속 내야 되겠죠. 예. 총액제한에 묶여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원칙대로 이제 지주들이 내야 되는데 지주들이 안 내고 소작인데 계속 전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페이스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서 강이 5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만 이제 이 사람은 정세를 면제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이 5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지주들이 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안 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소작인한테 떠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제 자생전의 이제 조치 이후에는 호적 신고가 증가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뭐냐면 호적 신고를 안 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이제 호적 신고 안 한 이유가 그 당시 이제 성인 남자들이 태어나면 세금이 부과되니까, 아니, 남자들이 태어나면 부과되니까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인 남자들의 세금을 걷는 인세가 이제 더 이상 안 내도 되니까, 인세가 안 내니까, 이제 애 같으면, 남자애 같으면 이제 신고를 하게 돼. 그래서 신고가 증가되기 시작해요. 영대 1억 정도 인구가 4억으로 갑자기 증가했다. 그래갖고 이제 앞에서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청나라 때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인 인구가 증가했던 것은 뭐냐면 자연적 증가도 있겠지만 사회적 증가도 있다. 그래서 성세 자생정이 실시되면서 강이 50년에 태어난 남자애들은 신고가 되는 호적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하지 않았죠. 세금이 부과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증가 관련된 내용도 있다. 그래도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여기 05년 기출문인가 04년 기출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마련한 그 조치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옹정제 때 실시된 것이 지정은제죠. 그래서 동지수가 이제 상수 올리죠. 토지를 조사해서 정세를 합쳐서 토지의 다가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자. 그래서 이제 정세를 이제 없애고 토지의 다가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강동성에서 먼저 실시해서 어느 정도 되니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죠. 그래서 그 중국의 조세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나라시에 뭐 전국적으로 다 실시한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한번 굴려본 다음에 잘 되면 그걸 전국화 시키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내용을 보면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 징수를 했고 토지세로 단일화시켰다. 요거 시험 문제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일조분법은 정세와 지세 두 가지 항목을 걷어갖고 세금을 내는 방면에 이에 반해서 이제 지정문제는 정세를 지세로 포함돼서 징수하는 거죠. 토지세를 단일화시켰는데 그 사전적 조치로서 아까쯤에 성세 자생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76번입니다. 네, 인증번호 76번이에요. 자, 이 지정원제가 실시되면서
국가의 어떤 이제 성격이 변화되는데 요게 이제 05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예, 이제 국가가 이제 지주제를 용인하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럼 예전엔 지주제를 뭐 인정하지 않아요. 예전에 인정해 줬어요. 근데 이게 묵인한 거고 요때 들어와서 지주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야. 예. 그래서 뭐 차이가 근데 모르겠는데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에 기초한 신사 지배체제가 확립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지배 신사계층, 지주계층인 신사계층하고 소작인들이 다투면 국가에서 둘을 좀 공평하게 대했는데 이때부터는 뭐냐면 신사하고 그 소작인들이 다투면 누구 편을 들었냐면 신사계층들 편을 들었다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 모든 세금이 지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사들이 거의 100% 세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신사들의 어떤 편을 봐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사들의 지배체제가 확고히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지주제가 있었고 신사 지배체가 확립됐는데 요걸 계기로 해서 국가가 이제 뭐냐면 훨씬 이들 명확하게 인정해주고 뒤를 뭐냐 봐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갑자기 지주제가 용인되고 신사 지배체가 확립된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뭐냐면 지세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부세가 이제 지세가 되다 보니까 국가가 이들의 이제 어떤 편익을 더 봐줬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면 의미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요 관련된 내용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개간동양사라는 곳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게 약간 듣보잡 책인데 서울대 출판사에서 나온 발간된 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국가의 성격 변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국가가 지주제 용인한 곳으로 여기 있네. 자, 지정 경진의 근본적, 이게 지정 문제죠. 무전지유, 무지궁정에서 이게 정오에 이제 납부를 면해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토지가 없는 호가 있죠. 이런 그 호를, 군픽한 호를 정음에 납부, 그러니까 정세에 납부를 면하고 토지 소유자부터 징수하는 옥립보호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국가가 지주제를 용인한 곳으로 단순히 재정적 차원에서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 권력의 성격에 관련된 새로운 지배체제 확률을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만인에 기초한 체제를 버리고 일종의 토지 소유자의 기초를 하는 왜냐하면 지세가 곧 부세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사 지배체제 성립을 전제로 했다. 지주제를 용인해주고 신사 지배체제 성립하는데 전제를 했다.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럼 예전에 뭐 지주제를 용인하지 않았고 신사들의 지배체를 인정하지 않았냐? 아니죠. 예전에도 인정했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요 문맥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보면 좀 더 강화시켰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대로 이제 국가 권력 성격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요. 해당 교수님이 그렇게 냈으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지주제를 용했고, 토지 소유자를 기초한 신사 지배체 확립했다는 거.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면, 조세 합리화, 조세 합리화, 가난한 농민들의 정세 부담 제거, 인구의 증가와 호구 파악을 용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실시되면서, 이제 인구가 사회적으로 증가되겠다. 그래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이제 신고를 함으로써 인구가 갑자기 증가했다. 물론 인구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거 외에도 자연적 인구 증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식량 생산이 올라간다든지, 그 다음에 토지가 개간된다든지, 구황작물 이제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앞에서 말했지만 그런 인구 증가에 비해서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이제 이런 농업 생산에 관련된 증가는 산술급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갭이 커지면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불안이 형성돼서 나중에 건룡제 그 시기가 끝난 다음에 곳곳에 농민 반란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면 일조평가하고 지정문제 관련된 내용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자, 일조평법은 토지와 성인 남자 수에 따라서 잡다한 항목을 토지세와 요역을 통합해서 모두 은으로 납부한 제도다. 요거 쉽지만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이거 일조평법 관련된 내용. 네, 은으로 납부하는 거. 은. 이렇게 있고. 자, 은은 어떤 식으로 이제 있을까요? 유럽상인들이 가지고 왔죠. 멕시코산 은도 있고, 그 다음 일본에서 가지고 온 은도 있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봐야 돼요. 예, 여기 있고요. 자, 볼게요.
자, 유럽상인은 중국에서 견직물, 도자기, 차 등을 수입했고 이 판매 대금으로 운이 중국에 유입되어 중국의 은경제가 발전됐다. 중국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국내 교육에서 은이 강공에 사용되어 조정에서 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고 그 결과 조세 은납화가 가능해져 일조법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대무역의 확대도 은의 대량 유입되면서 중국 내 은의 유통이 확대되기 가능한 거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 당시 중국에 은이 유입되면서 일어난 변화상 물어본 적 있어.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일조법법 지정은제 이게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일조법법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호의 토지와 성년 남자에 따라서 은에 간에 납부한다.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자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는데 지정은제는 지세와 정세를 통합해서 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의 조세 부과 대상을 호에서 전토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호에서 전토로 바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어,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지세와 이제 정세 에서 전토로 통일되었다. 통합되었다 이렇게 되죠. 정세가 전토 통합됐다. 이게 이런 건데 호는 호세인데 호가 아니라 정세가 뭐냐면 지세 통합되었다. 이게 이제 맞겠죠. 예. 이걸 좀 약간 잘못된 설명 같아요. 정세가 지세 통합됐고 요거 비교한 자료가 예전에 이제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세계무역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고, 자, 자료 2번의 자료, 제도의 시행 이후에 인구의 증가 원인을 찾아서 발표해보자. 요거 중요하죠. 갑자기 인구가 이제 뭐냐면, 증가됐죠. 1억, 해갖고 4억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여기는 사회적 증가 원인과 그 다음에 자연적 증가 원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지정 문제와 연관시켜갖고 이제 보는 거니까 자료 2번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조건에 이제 뭐냐면 딱 해놓으면 이 조건에 맞춰서 답을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정문제가 시행되면서 정세 부담이 없어지고 토지에만 세금이 부과되자 토지가 적은 농민들 부담이 줄어들면서 다른 사람의 정세에 똑같은 부담이 사라지면서 아까 아침에 말했죠. 그래서 이제 장제의 수를 속이거나 납세를 피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권룡제 시기에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했다. 그래서 점점 증가해서 이렇게 해서 4억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구 증가의 원인 중에 지정원대도 있지만 또 자연적 증가도 있어요. 예, 이건 동아시아 교과서에 잘 적혀 있거든요. 15년 개정 교과서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있고요. 자, 거기 분석하기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15년 개정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요번에 22년 개정 교과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실시하니까 나올 건 확실한데 22년 개정교육까지는 내년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15년 개정이나 22년 개정이나 거기에서 거기에요. 내용이 거의 추가된 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15년 개정을 공부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그냥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그냥 어차피 크게 변한 건 없고 거기에 학습자를 좀 추가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림이나 그래프 같은 거 좀 바꾸고 그 정도더라고. 내용은 별 차이는 없어요. 예. 자, 하여튼 인구 증가 지정 문제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명청대에 폭발적 인구 증가가 있었다. 농업 생산의 향상과 신대륙의 작물 도입과 함께 의료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뭐냐면 지정 문제 외에 이런 측면에서 자연적 증가 원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영아 사망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영아 사망률 감소 관련돼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의료기술의 발달도 있어요. 의료기술. 음.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천연두라든지 어, 홍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아 사망률 상당히 높게 평가를 올려놓거든요. 아마 성년때 정도 들어오면 18, 19세에 들어가면 이게 중국 영국이나 이런 데서 종두법 같은 것도 들어왔구나. 의두법 있죠. 의두법은 나중에 들어왔다. 19세기 때. 그때 이제 중국에 종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도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인두법하고 우두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두법은 이미 송나라 때부터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런 것들이 널리 보급됐고 개항 후에는 우두법 같은 것들이 널리 보급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등 등등 해갖고 천연두나 홍역의 어떤 사망률이 점점 낮았다. 그런 것들 유아 사망률 감소하고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강희제는 1712년 이후에 태어났던 성년 남성들에게 인두세를 이제 거두지 않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강희 50년이에요. 아까 제가 30년하고 비교했는데 50년이에요. 자, 강희제 이 정책 이후에 지정은제가 점차 자리를 잡았다가 옹정제 치세 기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자, 그래서 지정은제는 인두세를 토지세에 포함해 토지의 넓이를 기준으로 세액이 부과하고 이를 은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이로써 인두세가 없어지게 되었다. 자, 인두세 폐지에도 인두세라고 하지만 이건 정세라고 하죠. 보통 여기는 인두세라고 하지만 정세라고 하죠. 정세. 성인 남자들에게 부과하는 정세. 자, 인두세 폐지 외에도 18세기 때 상대적 온화한 기후도 인구 증가의 배경이 되었다. 또한 그래서 이제 감자, 고구마, 땅콩 같은 신대륙들에서 유입된 내한성 작물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 구황 작물 같은 것도 있죠. 그 기후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이런 작물들은 기근에 더 많은 사람을 규제하는 역할을 했고 이런 요인의 결과 명초에 7천만 했던 인구가 천만에 4억 이상이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동아시아 교과에서 한중일로 했고 비교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경로가 나타나. 잠깐 이제 17세기 소빙기라든지 화산 폭발 관련돼 갖고 인구가 약간 줄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는 거의 뭐냐 우상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인구 증가 지정 문제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 그다음에 중국의 남해무역 관련된 내용을 하겠는데 요거는 좀 약간 설명이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도중에 끊어질 수 있어 갖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대장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말씀드리자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보니까 어, 다 끝날 것 같아. 그래갖고 다음 시간에 이제 중국 근세사를 끝내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제가 단위를 맡아가지고 좀 잘 못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지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자료 만들려고요. 근현대사 관련된 자료를.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만들 시간이 있으니까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또 그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고 나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진행할게요. 자, 오늘 강의 끝까지 듣느냐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